이번 시간에는 한국 유학의 가장 핵심적인 어 예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성리학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한국 성리학은 한국 유학을 한국 유학답게 한 한국의 최고 지성의 어떤 향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한국 성리학이 이 어떤 어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논의를 진행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리학은 바로 유학의 에 그 내용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학이란 과연 뭐냐? 그랬을 때 유학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말이 바로 인과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자께서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인류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세운 그 어 어떤 표상이 바로 어떤 인과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과 예는 이런 공자의 가르침을 가장 상징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만물에 가득 차 있고 인간이 그 어짐을 100%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공자께서는 제시를 하신 거고요. 그 인을 시행하는 사회는 바로 예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내리신 거고요. 그 뒤를 이어서 맹자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성선이라고 보았고 그 인을 가장 완벽히 구비하고 있는 존재를 사단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라고 하는 음 그런 선의 어떤 본질을 들어서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보이신 거고요.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바로 시의적절하게 어떤 큰 기준에 맞게 행해야 한다는 의의를 제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이 유교의 어떤 큰 가르침의 핵심이고 공자의 인과 예 정신 그리고 맹자의 성선과 의 정신이 바로 유교를 나타내는 어떤 가르침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가르침의 내용은 바로 어떤 힘, 정치적인 권력, 또 주먹의 힘, 돈의 힘, 이런 힘에 의한 질서보다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질서를 이루어야 진정한 태평 세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엘리트의 사명은 어떤 부국강병을 추구하거나 어떤 권모술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힘에 의한 질서를 부정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질서를 그 추구하는 그러한 어 정신 그것을 실현하는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러한 사회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수기치인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대학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주자께서 네 글자로 정리한 것인데요. "나를 닦고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하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수기치인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수기치인의 정신은 내가 사는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째, 나를 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봉사한다라고 하는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목표는 내가 사는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나를 바르게 하고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인생의 대원칙을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학이 담고 있는 유학의 고유의 유학 자체의 어떤 가치라고 할까요? 어떤 문화적인 힘이라고 할까요? 하는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공자와 맹자, 그리고 송대의 주자, 그리고 조선시대의 태계와 율곡이 서로 계승해 가고 서로 성현이다라고 존중하고 어 이 그 뜻을 계승해 가고 후학에게 내려보내려고 했던 그런 정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근심하고 학문과 교육으로 세상을 구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나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학문과 교육으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서 세상을 구제하고, 그리고 아무리 이 권력과 돈이 많고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보다 더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은 자기 출세가 아닌 세상을 위한 것이고, 또한 학문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위인지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한 위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리학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어 고귀한 높은 어떤 이상과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500 년간 이 동아시아에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미친 공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느냐 하는 겁니다. 수많은 나쁜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힘, 재력,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왜곡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수탈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하는 거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 좋은 사람도 있으며 또 나쁜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좋은 사람도 때로는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죠. "인간을 믿을 수 없다." 이거에 대한 공자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어질게 태어났고 어진 인생을 살 때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할 때는 과연 뭐냐? 그가 가진 돈이나 재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가 본래적으로 타고난 어짐을 과연 그가 알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행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공허한 말입니다. 결국에는 '나는 존엄하다.'라는 사실을 너는 깨달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유교의 수많은 수양에 관한 문제는, 즉 수기에 관한 문제는 내가 존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 말의 핵심은 내가 100% 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의 부모가 될 수 있고 선생이 될 수 있고, 정치가의 입장에서 자식과 제자와 백성을 제대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그 인도하고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부모의 노력을 하거나 또는 선생의 노력을 하거나 또는 정치의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존엄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바로 이러한 정신이 성리학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나의 부귀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공부를 해서 부귀를 누리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 자체만을 위해서, 부귀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공자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성리학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고원한 이론, 높은 이론을 고답줄령의 이야기를 하지만 불교와 도교가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이 약하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의 부귀 공명을 위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관리로 출세하는 것 못지않게 이기적이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어떤 주자를 비롯한 어 도학자들의 기본적인 정신이고, 이것이
한국의 유학자들에게 그대로 내재된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리학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또 세상을 보다 어 멋진 세상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과 뜻이 없으면 성리학은 정말 공리공담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고 조선 지성사를 하찮게 보는 그런 어떤 왜곡,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학의 핵심, 즉 다시 말하면 성리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리학은 이런 유학의 핵심을 가장 '내가 잘 계승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 왜? 인간은 바로 100% 어질니까, 선하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선하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인간이 선하냐? 본성이 선하다고 어떻게 주장하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왜 어떤 인간은 형편없고 어떤 인간은 훌륭하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설명하자는 것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대접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되냐? 그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목표와 어떤 추동력, 그런 원동력이 뭐냐? 이러한 정신이 바로 성리학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재되어 있는 어떤 정신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가 되고 선생이 되고 어떤 정치를 담당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 또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능한 하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즉 덕을 키우고 확장해 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리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리학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조선이 19 세기에 엄청난 그런 이 어떤 이 그 이 문제점을 보이면서 국력이 쇠잔해지고 드디어 서양 세력에 제대로 대항을 하지 못하고 일본에게 패망해서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런 19 세기와 20 세기 초의 모습 속에서 많은 지식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과연 성리학이 우리 사회에 무엇을 공헌을 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재적으로 조선이 과연 에 어떤 외세의 침략 이나 어떤 그런 관계가 없이도 과연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사회였냐, 아니면 정말 무능한 사회였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면서 그 조선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었던 성리학이나 예학, 춘추의리학에 대한 대단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여기에 상반해서 실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리학, 예학, 의리학을 부정적으로 왜곡하는 그런 의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성리학은 비현실적이고 비실제적인 공리공담이었다. 예학은 허례허식과 법문 용례에 불과한, 또 사회적으로 차별을 봉인하고 또 이 인격적인 그런 불공정성을 정당화시켰다. 그다음에 춘추의리학으로서 쇄국 정책을 추진해서 근대화에 저해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성리학은 조선의 17 세기 이후에 어떤 세계적이며 독자적인 문화 수준을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 또 예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성리학이 발전하면서 예문화의 본질로서 한국 사회의 그런 문화를 주체화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고요. 그다음에 춘추의리학으로서 이 조선 중화주의의 재평가로해서 어떤 식민적인 의식이나 비주체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자주 정신의 어떤 지주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그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체적인 틀을 생각하면서
어떤 그 성리학, 예학, 춘추리학을 일관하는 조선의 정신, 조선 지성의 정신에 대해서 전제를 하여야 성리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우주의 충만한 생명력을 온전히 담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것을 개념을 사용해서 이나 기, 심, 성, 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타당성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학은 그런 어진 마음을 생활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 체계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춘추의리학은 우리 어진 마음은 모두가 수긍하는 보편당한 의리이며 이런 의리를 지켜나갈 때 인격이든 국격이든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사람이든 나라든 국가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대의, 춘추에 담겨진 큰 뜻을 우린 춘추의리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리학, 예학, 춘추의리학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그런 것이고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성리학을 이해했을 때 제대로 성리학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사람은 어질고 착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악한 사람이 생기냐? 혹은 좋은 사람도 왜 실수를 하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바로 성리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질고 착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덕이 있는 자, 즉 어진 자를 높이고 약자에게 양보하고 인정에 기반한 질서를 운영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아마 그 당시 17세기, 18세기에 아마 이러한 철학과 이러한 사회 세상을 가지고 있는 과연 나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민족이 어디에 자랑해도 적 예 뒤지지 않을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춘추하대 의리학을 통해서 인의를 좋아하고 불의를 배격하며 인의를 행하는 자가 왕과 군자와 문명세계이며 인의를 저버린 자는 패자와 소인이며 야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한국인은 굳건히 갖고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전제가 바로 이 한국 성리학의 기본적으로 전제된 어떤 인격 정신이라고 할까요? 인본 정신, 인간 존중 정신, 또 문명 정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주요 성리학의 계보를 한번 볼까요? 고려 말에 정몽주 선생, 그 이전에 물론 안양 선생이나 목은 이색 선생 같은 걸출한 그런 많은 큰 선비들을 배출했습니다마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정몽주 선생을 문묘에 제항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분의 인제 학맥을 이어받은 길재 선생이 그 경북 선산으로 내려가면서 김숙자, 김종직으로 학문이 계승됐고 김종직 선생을 또 분기점으로 김갱필, 정여창과 같은 큰 선비를 배출했습니다. 그 김갱필의 제자인 조광조 선생이 지치주의를 내걸고 조선 개혁에 큰 변화를 꾀했습니다마는 좌절하고 실패하면서 16세기 중반기에 그 어떤 암흑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극복하면서 또 수많은 큰 선비들이 나왔죠. 바로 화담 서경덕 선생, 그다음에 남명 조식 선생, 퇴계 이황 선생, 그다음에 율곡 이이 선생, 그다음에 우계 성원 선생 같은 기라성 같은 대학자들이 나오면서 그런 조선 성리학의 큰 틀을 형성해 갑니다. 이 가운데 그 서경덕 선생의 화담학파, 또 조식 선생의 낙명학파, 또 성원 선생의 우계학파가 계속 연결이 후대에 이어졌습니다마는 점차로 16세기 후반기에 가면서 이황 선생의 퇴계학파, 이희 선생의 율곡학파로 통합이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이론 역시 이런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의 퇴계학과 율곡학으로 큰 틀에서 통합이 되고 정리가 되어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렇게 한국 도학의 전승 과정을 보면
정몽주 선생을 이어서 조광조 선생, 조광조 선생을 이어서 서경덕 선생, 이황 선생, 이희 선생이 그걸 큰 흐름에서 계승했다고 보고요. 이황 선생은 이제 영남 유학을 에, 학맥을 이루면서 서해 유성룡, 그다음에 그 학봉 김성일 선생이 큰 학문 학파를 이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선생은 경기도 파주 분이신데 이분은 기호 유학의 중봉 조원 선생과 사계 김장sen 선생을 배출하고 바로 김장sen 선생 문화에서 우암 송시열 선생 또 동춘당 송중길 선생이 나오면서 기호 유학을 이루어 갑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가 보통 영남 유학을 그냥 영남 학파, 기호 유학을 기호 학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명백히 좀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남 유학에는 이런 퇴계 선생의 학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남 유학을 이런 그 퇴계 학파와 일치시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말이고요. 기호 유학을 율곡 학파와 일치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기호 지역에도 수많은 다양한 학파들이 발전을 해 갔고요. 그래서 큰 그 학파를 한국의 학파를 큰 양대 학파로 나누어서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특히 영남 학파, 기호 학파는 일제 시대에 일본 학자 다카하시가 조선의 유학사를 쓰면서 이 조선 학파와 정파를 일치시키면서 이것을 지역세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구도로 퇴계학파를 영남학파라고 하고 율곡학파를 기호학파라고 하면서 이걸 지역적으로 분열시켰습니다. 이것은 어, 완전히 왜곡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영남학파, 기호학파란 말을 안 쓰는 것이 좋다. 특히 영남학파를 나중에 퇴계학의 어떤 특징적인 것을 주리학이라고 해서 주리학파, 또 기호유학을 율곡 선생의 성리학을 특징이라고 해서 주기학파라고 하는 것도 주리론, 주기론이라는 것도 완전히 잘못된 말이다. 퇴계 선생, 율곡 선생 모두 다 기본적으로 성리학자의 대가들이시고 성기학자가 아니라 성리, 인간의 본성은 천리와 같다라는 것을 확신하신 분이고 이 성리, 천리가 인생을 통해서 또는 세계의 어떤 어떤 정치와 교육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확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기학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성리학사에서는 맞지 않는다. 아무리 기를 말한다고 해도 결국엔 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리를 주로 하는 한국의 성리학자들은 다 주리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학파, 기호학파란 말은 학파를 지역적으로 연계시킨 1인 학자의 어떤 그 어떤 개교라고 할까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저 어, 이황 선생과 그 퇴계학파, 이 선생과 율곡학파 이것은 말이 되고 또 이것이 이 두 학파가 한국의 중요한 그 유학의 흐름을 형성해 갔기 때문에 이 두 학파를 위주로 어, 그 한국 유학사, 한국 성리학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것은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경덕의 화담학파는 인조 반정 이후에 일부는 어, 그 퇴계학파, 즉 영남의 그런 그 남인, 정치적으로는 남인의 세력에 포함되신 분들도 있고 율곡의 학파에 서인 계열에 포함되신 분들도 있어서 화담 학파는 이 양쪽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조선 전기의 역사를 일단 훑어보면
퇴계 율곡 선생이 역사적으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나 이런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이 1392 년에 건국되었습니다. 이때 고려 말에 그 사대부들, 즉 고려 말에 파행적인 정치와 엄청난 소득의 그런 불균형, 부조리, 부패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념이 필요하고 학문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사대부들이 조선 건국을 계기로 해서 양분됩니다. 바로 조선 건국에 앞장섰던 훈구파와 그다음에 조선 건국에 1차적으로 반대했던 저리파로 양분이 되죠. 이럼으로써 조선 건국을 계기로 고려 말 사대부들의 그 이 그 정신이 같이 합쳐서 조선 후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권력과 학문으로 분화하게 됩니다. 조선 건국에 앞장섰던 분들은 학문보다는 권위, 국가의 어떤 정권적인 그런 어 이 흐름을 형성하게 되고 거기에 반대했던 분들은 낙향함으로써 학문에 몰두하고 도학, 도덕의 을 담당하는 것으로 분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 세기, 17 세기의 많은 선비들은 이 당시에 조선 건국을 전후한 그 시기를 보면서 한국의 그 유학이 바로 국가를 건설한 세력과 또 조선 건국에 반대한 세력이 서로 정치권과 또는 학문계를 양분한 그런 걸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또 가장 안타깝게도 세조의 왕위 찬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또다시 간신히 세종 때까지 그 수많은 학자를 길러내고 새로운 세상을 막 꿈꾸어 나가고 실천해 나갈 그 즈음에 이 세조의 왕위 찬탈이 일어납니다. 이때 다시 그 세종 때까지 양성한 수많은 학자들이 훈구파와 살인파로 양극화하면서 역시 세조 왕위 찬탈에 참여하거나 동조한 인정한 그런 그 부귀를 추구한 그런 학자들과 그것을 저버리고 어 그 학문과 그걸 반대하고 인제 학문에 매진한 그런 이 사람들 간의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훈구파에 부귀가 집중하면서 어떤 특권층이 성립되고 세습화되면서 이런 세조의 왕위 찬탈 이후에 조선 건국 이후의 양분화보다 더 심각한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정치 권력과 학문이 양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어떤 그 인의를 담당해서 그걸 정치로 연결시키는 학문과 정치의 어떤 어 결합이 어떤 성리학의 기본적인 정신인데 이것이 분열되고 이 파행적으로 깨지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제 15 세기 말에서부터 16 세기 이 중엽까지 연산군 이후에 중종을 지나서 명종 때까지 엄청난 정치적인 파행이 계속 일어납니다. 즉 사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수많은 사화가 일어나는데 그중에서도 인제 가장 대표적인 사화가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죠. 이 무오사화가 일어난 때가 1490 그 그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빌미로 해서 선비들이 화를 당하죠. 그 뒤에 어 십 불과 16년 만에 6년 만에 연산군 10 년에 또 갑자사화가 일어나서 연산군의 생모인 윤 씨가 폐비된 그런 것을 빌미가 돼서 궁정파가 훈구파를 제거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역시 이 수많은 선비들이 연루가 되어서 화를 입는 일이 벌어졌고요. 1519 년에 다시
중종 때에 조광조의 지치주의가 무너지면서 기묘사화가 일어나고 이때에 그 조광조 등의 어떤 살인들의 지치주의를 공격했던 중종 반정의 공훈자들이 또다시 이런 살인들을 크게 화를 입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뒤에 또 명종 즉위년에 소윤 윤원원과 대윤 유님이 그 다투는 과정에서 또 역시 그 이 살인들이 대거 화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벌써 조선 건국, 그다음에 세조의 왕위 찬탈, 그다음에 모, 갑자, 기묘, 을사사화가 지금 벌써 어 100여 년, 150년 동안에 이런 화가 정치적인 화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결국에는 당했던 사람들은 살인들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국가적으로. 과연 제대로 정의감이 있고 제대로 어떤 그 이 세상에 나가서 공명의 가르침과 주자의 가르침대로 나를 바르게 하고 세상을 구제하게 하겠다는 포부를 가진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조선은 안 되겠구나. 안 되나 보다. 내가 괜히 나가서 다른 조상님들이나 선배들처럼 화를 당하면 그건 뭐 뜻도 실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 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의기가 다 꺾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아 국위 공명을 누리는 편에 서는 것이 오히려 내가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시기에 이 어떤 사회적으로 좀 침체되고 기상이 약화되고 패배 의식과 부조리가 판치고 있을 때 1601 년에 퇴계가 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나라를 이 나라를 조선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퇴계 선생이 어떤 학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어떤 선비의 기상과 의리 이런 도학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업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퇴계가 우리 조선 한국의 문화사에서 갖는 가장 큰 위대한 저입니다. 이 퇴계 선생 같은 분이 나와서 그것을 굳건하게 다시 기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 뒤에 수많은 또 선비 살인들이 이 어떤 목표 또 어떤 그 이상, 꿈 이런 것들이 다시 굳건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35년 뒤에 바로 율곡 선생이 출생하시면서 또 이 새로운 그 퇴계 선생의 학문을 이어서 어 계승하여 그런 어떤 조선 성리학을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도덕적인 부귀를 추구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이런 파렴치한 권모술수가들의 실력자들이 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장악하는 시대에 그러한 시대에 누가 이것을 제지하겠습니까? 누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자기의 어떤 관직 생명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목숨도 위험한 상황에서 이것을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이런 훈신들과 척신들의 비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이런 권력을 사적인 것으로서 활용하고 어떤 이 공적인 것을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것으로 남용하고 하는 것을 어떤 자기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런 이걸 치부가 아니라 어떤 자기의 힘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증대되고 이것을 개인적인 능력으로 인식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런 젊은 선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나? 아니면 나도 이 세상에 그냥 영합해서 같이 이 어떤 둥글게 그냥 살아가야 되나? 이런 시대사조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제 퇴계 이황 선생은 분연히 '그럴 수는 없다. 이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 갈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세운 것이 바로 회계 선생의 학문 도학이고 그것이 바로 성리학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와 이분의 어떤
학문의 목표 또는 어떤 정치적 이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분의 성리학을 아주 이 진실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되겠죠. 이런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선비는 학문과 덕행에 예 져버려서는 안 된다. 학문과 교육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 학문과 정치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퇴계 선생이 다시 한번 어 강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럼으로써 선비란 당연히 학과 덕이 일치되어야 되고 학문과 정치가 일치돼야 된다는 학덕일치, 학정일치의 정신을 계승해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름으로써 정몽주, 조광조 이래의 이런 면면이 이루어져 오던 조선 도학의 어떤 기본 정신이 어떤 덕지와 왕도 실현을 위해서 전 인생을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을 높이고 존숭하게 되고 또 문매에 모시는 그러한 지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황 선생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수많은 위인들이 꿈과 이상이 있습니다마는 퇴계 선생이 50세에 진 시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답 비오사여 높이 걷는, 그러니까 고관대작은 비오사여 나의 일이 아니다. 거연제향리 조용히 내가 사는 시골 마을에서 그냥 지내고 싶다. 소원선다 선인다. 소원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인 착한 사람들이 다 많아지는 것이다. 시내 천지기라 이것이 곧 천지의 근본이다. 이것이 퇴계 선생의 어떤 꿈과 이상을 잘 표현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나의 꿈은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나라의 어떤 문화에서 이런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점에서 한국의 문화가 정말 이 퇴계 한 분만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퇴계와 같은 분이 배출되고 이분을 가장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일컫는 그런 어떤 문화적 자부심이랄까요? 어떤 이런 것이 생긴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이 많은 가정, 착한 사람이 많은 지역사회, 착한 사람이 많은 나라, 착한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루는 꿈이죠.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꿈과 이상이 성리학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율곡 이의 선생이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율곡 이의 선생과 퇴계 이황 선생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갈등하는 관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곡 이의 선생은 23살 때 안동 그러니까 예안인가요? 거기에 은퇴해서 계시던 퇴계 이황 선생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젊은 천재가 그 시대의 가장 정신적 표상이었던 선생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율곡 이의 선생은 퇴계 이황 선생을 극진히 존모를 했고요. 존경하고요. 그리고 퇴계 이황 선생도 율곡 이의 선생이 큰 인물로 이렇게 성장해서 어 이 어떤 그 후대를 책임져 주기를 바랐던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관계를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이분들이 나중에 이발설과 사단칠정론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이론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면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분들의 정신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의 정신은 이발이냐 사단칠정론이냐 하기 전에 바로 그 시대에 엄청난 시대의 부조리를 해결하고 민중들의 삶을 구제하고 그리고 더 나은 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뜻을 같이 했던 그 스승과 제자 그리고 동지와 같은 존재들이었던 겁니다.